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외교관들의 소식통을 인용한 원어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서처럼 이른바 뱀의 머리를 자르는 방식의 틀에 따라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전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더 쉽게 조종할 수 있는 후계자에게서 더 큰 운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TNN도 시위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증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관련된 몇 가지 군사적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백악관은 위험 요소가 여전히 많고 결과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남아있어 구체적인 행동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부 평가에서 펜타곤은 이른바 외과 수술식 타격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이 접근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지휘 통제 중심을 무력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바스 IA 및 보병 등 탄압에 가담하는 세력도 함께 겨냥해 국내 폭력을 차단하고 영내 확산 위험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방식은 대규모 침공 시나리오를 피하고 정밀성을 강조합니다. 이란의 엘리트층은 미국과 시위의 파도를 달래기 위해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해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조용하지만 매우 위험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희생해 체제 전체를 구하고 나라가 혼란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시각에 따르면 최고 권력자를 제거하는 것은 체제가 핵심 권력을 유지하도록 돕는 마지막 압력 배출 밸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베네수엘라가 생존의 위기를 맞았을 때 적용했던 모델과 유사합니다. 정치적 계산이 닫힌 문 뒤에서 진행되는 동안 거리의 현실은 날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춤을 추고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히잡을 쓰지 않은 채 공개적으로 나서는 이란 여성들의 모습이 낡은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의 선언처럼 널리 퍼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이미지가 테헤란의 전력회사 타바니에 의해 발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 없는 메시지로서 사회 통제 권력이 전통적 강제 장치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충성하던 이들까지도 이제는 반대편 진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이란의 아야톨라 체제는 1999년 이후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안보 당국자들은 시위대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 속도로 반발의 물결이 계속 확산된다면 체제 안정에 대한 직접적 위협은 더 이상 먼 가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시나리오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정보기관 모사드가 이란 정보기구, 그 중에서도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같은 핵심 안보기관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이 깊고 넓게 침투했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이 침투 수준이 테헤란을 오래전부터 불안하게 만들어 왔는데 내부 통제 능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 대통령 마흐무드 아마디네자드는 모사드에 대응하는 이란 방첩 부서의 수장이 실제로는 이스라엘 스파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전 정보장관 알리 유네시도 충격적인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모사드는 우리 자신의 귀보다도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말로 이란 권력 구조에 대한 이스라엘 정보의 깊은 침투를 체감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위의 요소들을 종합하면 시위가 격화되고 사상자가 누적되며 스파이에 대한 집착으로 내부 신뢰가 침식되는 가운데 아야톨라 체제는 수십 년 만에 최대 생존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안보 장성들과 수만 명의 이란 민간인이 현대 이란 역사상 가장 큰 시위 물결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BBC 월드에 따르면 최근 사흘 동안 10,000명이 넘는 시위대가 학살당했으며 진압에 나선 쪽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친정부 성향 매체들에 따르면 이번 시위에서 사망한 이란 안보 장교와 병력 수는 과거 모든 시위의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28일에 시위가 발발한 이후 11일 기준으로 LEC, 바시 IG 그리고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소속을 포함해
최소 114명의 정권 안보 인력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수치로 거리 충돌의 격렬함과 확산 범위를 보여줍니다. LEC는 정권의 국내 치안 핵심 축으로서 사회 질서 유지와 일상생활에서의 주민 통제를 담당합니다. 바시 아이제는 친정부 선전, 국내 반대 세력 탄압, 민방위 임무 수행에 집중하는 준군사 조직입니다. 이번 시위에서는 일부 지역의 혁명수비대의 지상전력까지 투입되었는데 이는 이전의 일반적 시위 수준을 훨씬 넘어선 심각성을 의미합니다. 이란 매체들은 이스파한주에서 사상자가 가장 많았으며 LEC 인력과 기타 병력이 약 30명 사망했다고 전합니다. 그 다음은 카즈빈주로 바시 IGC 소속 9건의 사망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자료는 IRGC가 이란 서부 지역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IRGC 소속 마약 단속 경찰을 지휘하던 준장 자바드 게사부가 시위 진압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시위대와의 충돌에서 사살된 것으로 전해져 안보 상황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독립 관측자들은 안보 진영의 실제 사망자가 공식 수치보다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고 봅니다. 테헤란 같은 지역의 많은 사상 보고는 IRGC 성향 매체의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비교를 위해 말하자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아미니 지지 시위에서 안보 인력 사망자는 70명을 넘어 당시 가장 유혈이 낭자한 시위로 여겨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수치가 이미 넘어섰습니다.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이란 경찰청장 아흐마 드레자라다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추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으며 시위에 참여한 개인은 물론 시위 관련 정보를 퍼뜨리기만 한 개인까지도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정권이 대화나 양보가 아니라 전면 탄압의 길을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란 정부는 또한 이번 주 안에 이른바 시위의 주동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번째 집단을 처형하겠다고 확인했으며 일부는 공개 처형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경고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개는 시위대와 탄압기구 모두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폭력의 소용돌이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란이 수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한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켈로그 장군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보기 드문 강단과 배짱을 지닌 지도자라고 밝혔습니다. 켈로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극도로 단단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완강하며 명확한 소신을 갖고 있고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언론의 힘을 매우 잘 이해하고 국가의 생사가 걸린 순간에 이를 활용해 조국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켈로그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젤렌스키는 싸울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려 있으면서도 대단히 용감한 지도자이며 미국은 에이브러햄 링컨 이후 이런 지도자상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켈로그는 세계가 현재 북조선, 중국, 남은이란 그리고 러시아로 이루어진 위험한 적대 행위자 집단과 마주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과거 서방은 이 네 세력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막고 분리된 상태로 두려워했지만 이제 그들은 새로운 매우 위험한 축으로 결속했습니다. 켈로그에 따르면 서방의 핵심 전략 과제는 그 동맹을 분열시키고 깨뜨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 켈로그는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성공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장교 출신인 푸틴은 권력 중심 사고의 뿌리를 결코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목표를 갖고 있으며 그 목표는 서방의 바람과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켈로그는 푸틴이 제국을 재건하려는 야망을 여전히 품고 있으며 그 비전에서 우크라이나는 빠질 수 없는 일부라고 봅니다. 스스로를 냉전의 전사로 여긴다는 켈로그는 러시아가 말하거나 약속하는 것에 큰 신뢰를 두지 않는다고 인정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크렘린의 제국적 사고 본질은 결코 사라진 적이 없고 그렇게 서방은 모스크바의 겉보기 화해 신호에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러시아는 끝없이 미끄러지고 있으며 전면적 위기는 이제 무너질지 말지가 아니라 언제 무너질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이어지는 연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폭형 UAV의 중요한 공급원인 이란이 심각한 불안정에 빠지며 전쟁의 핵심 고리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의 기둥인 석유 가스 산업은 제재와 우크라이나의 정밀 타격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오랜 동맹 베네수엘라는 붕괴했고 쿠바 용병의 흐름도 미국의 직접 압박 아래 종료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방위산업과 정유 시스템은 부품과 예비 부품 부족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모스크바가 기대했던 것처럼 가까운 파트너가 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뚜렷하게 약화되고 있으며 2026년의 경기 침체 위험은 노동력 심각한 부족 속에서 점점 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도에서 수백만 명의 노동자를 이민으로 받아들이는 방안까지 계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전선에서 돌아온 참전 군인들은 심리적 외상을 안고 돌아오며 폭력 성향을 띠기도 합니다. 군은 충원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인력을 잃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에서 시베리아로 더 깊이 진출하려는 야망, 심지어 바이칼호, 사할린, 그리고 러시아 연방의 다른 영토까지 겨냥하는 논의가 점점 더 공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 손실이 갈수록 끔찍해지고 경제가 고갈되며 세계적 영향력 네트워크가 붕괴하는 가운데 질문은 더 이상 러시아가 무너질지 여부가 아니라 그 시점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군사 블로그 가운데 한 사람인 막심 칼라시니코프는 이전에는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내용을 공개적으로 적어냈습니다. 러시아에 되돌릴 수 없는 길은 치욕과 망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라시니코프에 따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위대한 조국 전쟁보다도 길어졌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선전구호인 우리는 반복할 수 있다는 말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참호전이 5회째로 접어들었지만 민간과 군을 포함한 지도부와 상급 지휘 중심은 여전히 온전합니다. 드니프로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과 핵심 철도 결절점도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보병은 자기 몸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고 키이우와 맞서는 쪽은 달팽이 같은 느린 전진을 위해서만 희생을 쌓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칼라시니코프의 말대로 전쟁 이후 러시아 연방 내부에서 되돌릴 수 없는 변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무겁다고 인정하며 감정을 억누르려 애쓴다고 했습니다. 갈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이익을 거둘 쪽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러시아인은 폐허, 상실만 돌려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쓰라리게도 모든 것을 걸었다. 외교 정책의 승리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2022년 2월 24일에 시작한 전면 침공 전쟁은 지금까지 정확히 1418일째에 이르렀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독일 소련 전쟁 기간과 동일합니다. 이 숫자는 역사적 의미가 되기보다 모스크바의 큰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러시아는 단 하나의 명확한 전략적 승리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가는 견고히 존재하고 정부는 나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군은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과 2026년 초의 영토 통제 지도를 비교하면 거의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는 놀라운 현실이 드러납니다.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2022년 반격 이후 러시아는 북부 하르키우, 헤르손 전선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 뒤로 모스크바가 진격이라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극히 느린 미세한 이동에 불과했고 달팽이가 더 빠르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러시아가 치른 인명대가는 엄청나며 사망, 부상, 실종을 포함해 약 120만 명의 러시아 병력이 사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 끔찍한 숫자가 성과와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전쟁 개시 때 내세웠던 어떤 핵심 전략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피해는 인력 손실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매일 모스크바의 전쟁 기계는 작동을 유지하기 위해
0.5에서 1억 달러가 아니라 0.5에서 1 10억 달러의 미국 달러를 소모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가장 큰 문제는 아닙니다. 더 무거운 타격은 러시아가 특히 유럽이라는 핵심 시장을 잃었다는 데서 왔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경제는 중국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고 사실상 베이징의 경제적 종속국 위치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렇으면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서 러시아의 석유가스 시추시설 3곳을 연속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카스피해에서 러시아가 운영하는 석유가스 시추시설 3곳을 공격하는 대담한 UAV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 정보는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가 확인했습니다. 공격 대상 3곳은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직접적 지원 역할을 하는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보고에 따르면 키이우는 목표를 명중시켰으나 구체적 피해 규모는 아직 평가 중입니다. 나사 프람스 위성의 화재 감시 데이터는 해당 시설에서 화재 징후를 기록하지 않았으며 이는 UAV가 대형 폭발이나 유류가스 누출을 일으키지 않고 구조물 본체를 타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쉽게 탐지되는 큰 폭발을 만들기보다 구조적 손상을 주어 장기적으로 운영을 교란하려는 계산된 타격 접근을 반영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카스피해 해상에서 7대의 UAV를 요격했다고 발표하며 간접적으로 사건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의 언론부서는 작전이 11일 밤에 진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카스피해 지역에서 그러한 능력과 작전 범위를 가진 우크라이나 부대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뿐이어서 이번 작전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앞서 이 부대는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의 유일한 순찰함을 공격한 적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이만희 천사 160에 속하는 라술 감자토프 함은 우크라이나가 전통적 전선 밖으로 작전 공간을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최근의 타격에 그치지 않고 2025년 12월에는 우크라이나 보안기관의 특수 A 부대가 카스피해 지역의 채굴 인프라를 겨냥해 연속적인 성공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새로운 타격들은 러시아의 수리를 방해하고 복구 시간을 늘리며 복구 비용을 매우 높게 끌어올리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러시아의 혈맥인 경제와 에너지 능력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익숙한 전략입니다. 나토의 장성 175명이 현대전에서의 후방 보급 경험을 우크라이나로부터 직접 학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독일 말리스에서 열린 나토 우크라이나 공동회의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후방 보급 체계를 심층 연구하고 있습니다. 논의의 중심은 러시아에 맞선 10년이 넘는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축적한 군수 보급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행사는 단순한 학술 포럼을 넘어 우크라이나가 안보 지원을 받는 국가에서 나토 전체의 실질적 해법과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했다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나토 우크라이나 공동회의는 우크라이나가 수년간의 고강도 전투에서 뽑아낸 후방 보급 실무를 체계적으로 교환하는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주최 측은 우크라이나의 해법이 유럽 대륙에서의 대규모 전쟁에 대한 전략 교리와 접근법을 재검토해야 하는 나토와 동맹국들에게 핵심적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실은 평시에는 표준으로 여겨졌던 가정들을 나토가 다시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회의에서 대표들은 21세기 군사 효율을 좌우하는 7 핵심 분야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공급 및 분배 체계의 회복력, 군수 취약 지점의 식별과 보강, 실제 전투 조건에 맞춘 교리 조정 능력, 정보를 전투력의 배수로 보는 관점, 체계적 투자와 인력 훈련, 장비 정비와 수리의 혁신, 그리고 국내 방위 산업 역량의 발전입니다. 이 7 요소가 결합되면 완전히 새로운 군수 모델이 형성되며 군수는 더 이상 후방의 순수 기능이 아니라 전투력 자체에 직접 통합된 일부가 됩니다. 회의를 관통하는 강조점은 현대전에서 군수의 결정적 역할이었습니다.
이는 평시에는 종종 과소평가되던 요소입니다. W. 바토세크 준장은 나토의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및 훈련 그룹 부사령관 보좌로서 우크라이나의 경험이 장기적이고 고강도의 분쟁에서 군수 보장 체계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유연하고 견고한 군수가 없다면 어떤 기술 우위나 화력 우위도 온전히 발휘되기 어렵습니다. 나토 지원 부서가 주관하고 우크라이나가 적극 참여한 나토 우크라이나 공동회의에는 나토 지휘 구조와 동맹국에서 약 175명의 대표가 모였습니다. 이 숫자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도출된 교훈에 대한 나토의 큰 관심을 보여줍니다. 쿠바는 트럼프의 최후 통첩을 거부했기 때문에 미국의 다음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대규모 특수작전을 수행해 그 나라 지도자를 체포한 뒤 워싱턴이 전 지역에서 압박을 높이고 있다는 신호가 다수 포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쿠바가 다음 이름이 될 수 있다고 암시했지만 동시에 미국이 직접 군사행동을 아직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병행해 미국 국무부는 쿠바 정부를 연이어 비판하며 하바나를 큰 문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요구에 대해 쿠바 국가주석 미겔 디아스 카넬은 강경하고 단호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쿠바가 외부의 어떤 형태의 압박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쿠바는 독립적이고 주권을 가진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누구도 하바나에 명령을 내리거나 결정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디아스 카넬에 따르면 인간의 생명까지도 장사도구로 바꾸는 세력은 쿠바를 훈계하거나 가르칠 도덕적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쿠바 외무부는 다른 어떤 주권 국가와 마찬가지로 쿠바는 공급 가능한 시장에서 연료를 수입할 정권을 갖고 있으며 외부의 개입이나 위협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무역 관계를 자유롭게 발전시킬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강화하고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지원원을 끊으려 하는 조치는 쿠바를 극도로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원래도 약했던 경제는 더 큰 압력을 받고 있으며 관광은 팬데믹 이후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에너지와 식량의 심각한 부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 제재는 쿠바가 국제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사실상 질식시키며 내부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시간은 분명히 쿠바 편이 아니며 동맹은 점점 줄어들고 경제 정치적 포위망은 점점 더 조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중국의 진영은 미국에 의해 점차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모스크바는 휘청거리고 있으며 전략, 경제, 인구학적 위기는 출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격 축은 붕괴 직전에 마지막 한 번의 전투를 벌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쯤에서 오늘의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